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위한 민주당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21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 5월 장남인 보 바이든이 뇌암으로 사망해 가족들이 애도 분위기 속에 있다며 불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경선에 출마하고 토론에 참석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내가 대선에 출마하지는 않지만 우리 당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며 국가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분명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의 불출마로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 마틴 오멜리, 링컨 채피 등 4명만이 남게 됐습니다. 영국과 중국이 21일 600억 달러 이상 규모의 경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만나 이 같은 규모의 경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시 주석과의 면담 후 기자들에게 앞으로 영국에 대한 중국의 무역과 투자 규모를 늘리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영국 기업들도 중국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남서부에 건설되는 힌클리 포인트 시 원자력 발전소에 중국은 세 번째로 많은 비용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중국관영 석유공사는 영국의 대표적인 정유 회사인 BP사와 함께 공동 석유 개발 사업에 나서게 됩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이 체결한 핵합의를 마침내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모호성과 구조적인 취약점들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메네이는 21일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핵합의를 이끈 정부를 지지한다면서도 합의 내 취약점들로 인해 앞으로 이란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관리들에게 이 같은 문제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핵합의는 강경파들로부터 이란 협상단이 서방 측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비난이 일면서 이란 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할 경우 중국이 승리하는 선택만 있을 뿐 물러설 길은 없다고 중국군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중국군 상장인 류야저우 국방대학 정치위원은 21일 중국명 갸위다오 7명 센카쿠 열도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류야저우 위원은 또 이 논문에서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를 양국 간 쟁점으로 삼는 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패배해서는 안 되지만 일본은 지더라도 손실이 크지 않다며 전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가급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에서 만든 시계를 학교에 가져갔다가 폭발물로 오해받아 경찰에 체포됐던 이슬람계 미국 소년이 가족과 함께 중동 국가 카타르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사는 14살 아흐메드 모하메드 군의 가족은 20일 성명을 내고 카타르의 한 재단으로부터 고등학교와 대학교 전 과정 장학금 제한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단 이민자 출신 가정에서 태어난 아흐메드는 지난달 직접 만든 시계를 학교에 가져갔다가 이를 시한폭탄으로 오해한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수갑을 차고 유치장에 일시 수감됐으며 학교는 그에게 사흘간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모하메드의 억울한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확산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그가 만든 멋진 시계가 보고 싶다면서 백악관에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4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60년 만에 형제 자매를 만난 가족들은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을 주고받으며 정을 나눴습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는 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대북 압박 수단이며 이것이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이 유사시 일본 자위대 북한 지역 진입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구할 것을 논의했지만 일본 측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anctions work, but it worked only in an accumulated form. So you continue sanctions.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금강산에서 열리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오늘로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60여 년 만에 부모와 형제자매를 만난 가족들은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을 주고받으며 혈육의 정을 나눴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꿈같은 하룻밤을 보낸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21일 오전 9시 반 가족 단위의 개별 상봉을 시작으로 상봉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2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개별 상봉에서 이산가족들은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북측 가족들에게 주려고 한 짐 가득 가져간 한국 측 이산가족들의 선물 보따리에는 주로 겨울옷과 네이, 영양제를 비롯한 의약품과 초코파이 등 생필품이 많았습니다. 북측 가족들은 북한 당국이 준비해준 평양주와 들쭉술 등을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복장 역시 남성은 양복 차림의 중절모, 여성은 모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개별 상봉에 이어 60여 년 만에 함께한 점심 식사 때도 서로에게 음식을 먹여주며 애틋한 혈육의 정을 나눴습니다. 식사로는 볶음밥과 닭고기 완자 맑은국, 생선튀김 등이 나왔고 음료로는 들쭉술과 대동강 맥주 등이 제공됐습니다. 한국 측 이산가족 369명과 북측 가족 141명은 상봉 이틀째 개별 상봉과 점심 식사, 단체 상봉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6시간을 만났습니다. 내일이면 또다시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한다는 아쉬움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북측 강영숙 할머니를 만난 사촌 동생 81살 강종구 할아버지는 이렇게 한 번씩 만나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하다며 서신 교환이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건강이 악화돼 상봉을 중도에 포기한 가족들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상봉에서는 상봉 대상자들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산가족들은 금강산 호텔 등 숙소에서 마지막 밤을 보낸 뒤 내일 오전 2시간의 작별 상봉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짧은 만남을 마무리합니다. 이에 앞서 상봉 첫날인 전날 저녁 열린 환영 만찬에서 북측 상봉단장인 리충복 북한 적십자 중앙위원장은 건배사에서 온 결의가 남북관계의 개선과 민족의 화합을 갈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측 상봉단장인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모든 이산가족들의 생사 확인부터 시작해 상시 상봉의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김 총재의 제안에 만찬장에 모인 이산가족들은 손을 마주잡고 아리랑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도 온결애와 세계의 관심 속에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되고 있다며 상봉 행사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2박 3일간 열리는 2차 상봉은 1차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 측 90가족이 북측 가족 180여 명을 만납니다. 남북이 분단된 뒤 20번째로 열리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남북 당국 회담이 열리면 한국 정부는 양측의 상호 관심사를 전반적으로 모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어제 서울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조찬 특강에서 남북 당국 회담의 의제와 수준은 결국 북측과 만나서 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당국 회담은 8.25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의 핵심 합의사항이지만
아직까지 회담 개최와 관련해 특별한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홍 장관은 당국 회담을 통해 남북 경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524 조치를 해제하려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는 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대북 압박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속적 제재와 인권 압박이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설명인데요. 오 대사는 유엔이 남북 협력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추가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년간 축적된 대북 제재가 결국 북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오준 한국 유엔 대표부 대사가 밝혔습니다. Sanctions work, but it worked only in an accumulated form. So you continue sanctions year after year, and eventually it takes toll. 오 대사는 20일 워싱턴 헤리티지 재단에서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생산을 어렵게 만들고 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제재가 여전히 유용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발과 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의 행보 때문에 제재의 효과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이란과 리비아 등의 경우에서 보듯 제재는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가해져야 효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오 대사는 교육과 금융 활동을 제한하는 제재가 대상 국가를 아프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 작동하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y worked because they hurt. They hurt people's life. If you have sanctions, you cannot have proper trade. You cannot have proper financial activities with the foreign countries. 이어 어떤 나라도 외딴 섬으로 남아있을 수 없고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며 북한도 예외가 아님을 암시했습니다. 오 대사는 지난주 미한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북한에 대한 공동성명을 상기시키며 한국 정부가 제재뿐 아니라 외교를 통한 대화 기회를 모색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대사는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의 접근법을 네이밍 앤 쉐이밍, 즉 거론해서 망신 주기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북한 인권 논의가 안보리 제재와 같은 강도는 없지만 매년 반복적 협의와 결의안 채택을 통해 결국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미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en you discuss a certain country's human rights in the UN and adopt resolutions every year, it makes difference. 오 대사는 이날 시작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남북 화해와 협력에 관한 좋은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위협이 남아있다며 북한이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새 유엔 안보리 결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이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대화와 상호 교류의 길에 머물기 바란다며 만약 이번에도 상황을 오판해 도발로 돌아간다면 국제사회의 분명한 메시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 대사는 개성공단을 통한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상봉, 중단된 금강산 관광 등 남북 협력 사업의 전례를 들면서 적절한 시점이 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중재 역할을 포함해 유엔이 더 큰 역할을 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은 유엔 총회에서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의무 준수와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북한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총회에서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제1위원회 회의에서 19일 미국과 북한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 대표는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hould roll back its hostile policy towards the DPRK and respond to the call for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고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제의에 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일 이수용 외무상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난 17일에는
외무성 성명을 통해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 대표는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며 하나는 점증하는 미국의 핵 위협에 핵 억지력으로 맞서는 냉전의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미국이 대담한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우드 군축회담 특별대표는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위협한 점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미한 합동군사훈련도 북한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우드 특별대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비핵화에서도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드 특별대표는 북한이 먼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미국은 계속 북한에 그 같은 조치들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드 특별대표는 또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최근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이완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미국, 중국의 3자 협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최근 북한이 잇따라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를 회피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에 틈을 벌려놓으려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21일 서울에서 외교부와 동아시아 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한국 중장기 외교 전략의 평가와 발전 방향이라는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의 의무를 준수하라는 국제사회의 비핵화 요구에 홍하지 않고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은 비핵화에 대한 초점을 흐리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완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할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1일 리수용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과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 이어 미한 정상회담 직후인 17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연이어 주장했습니다. 윤 장관은 다만 한국 정부는 평화체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9.19 공동성명 취지에 맞춰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9.19 공동성명엔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평화협정에 대한 이런 입장은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라며 북한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영변 핵활동 중단과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등 비핵화 초기 조치들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와 함께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한국, 중국 사이의 3자 협의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최근 미한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반도 관련 공동성명에서도 중국 등 다른 북핵 관련 당사국들과의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 도발 억지와 비핵화 목표를 위해서 한미동맹을 기초로 확고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오자 공조를 통한 예방 외교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미일, 한일중 등 기존 3자 협의에 덧붙여 한미중 3자 협의 채널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한 관계와 한중 관계를 제로섬, 즉 대립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밝혔듯 얼마든지 양립 가능한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한미, 한중 관계를 보다 좋은 관계로 유지해온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이제는 북핵은 물론 한반도 미래에 관한 문제에서도 과거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화를 최고위급에서 나눌 만큼 발전했다며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은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전략적 공간 확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의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유사시 일본 자위대 북한 지역 진입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일본 측이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에게 북한은 헌법상 한국 영토이며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가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국의 유효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본 내 지적이 있다면서 이 문제는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은 채 미한일 3국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직접적인 대답은 피한 겁니다. 이는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북한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펼칠 때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는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휴전선 남쪽 지역에 대해선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겠지만 북쪽 지역은 예외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유사시 북한 지역이 전쟁 수역으로 선포되고 일본이 그 지역에 들어오려면 미한일 협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일본 방위상의 이 같은 발언은 미한일 3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때 한국 측 사전 동의 여부 문제는 그동안 수차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군 당국은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서 자위권을 행사할 때 한국 영토와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관련 발언입니다.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군사 활동은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기본 입장이고 정부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한국의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일본이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지역에 들어갔을 때 만약 문제가 커진다면 이에 대한 피해는 1차적으로 한국에 오기 때문에 일본의 북한 내 집단 자위권 행사 문제는 한국의 안전보장 문제와도 연관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이 집단 자위권 동의 범위에 북한을 포함시키길 꺼려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일본의 역할 확장이나 전쟁 구실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측면이 크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북한 내 자위권 행사 논란과 관련해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김준영 교수는 한국 군 당국이 일본의 재침략과 같은 극단적 논쟁만 벌이다가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본의 단독 한국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결국 미국의 한반도 진입에 일본이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가 문제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미일이 섞여 들어왔을 때 어디까지가 미국이고 어디까지가 일본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결국 미국의 작전에 일본이 얼마 정도로 개입될 것이냐의 문제이지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좋은 식으로 자꾸 해석을 한다니까요. 안 올 것이다. 일본이 어떻게 올 것이냐. 그게 맞다 하더라도 안전장치를 우리가 마련했어야 하는 거죠. 김 교수는 이어 현재 미일 동맹이 통합형, 즉 무기체계와 지휘체계, 미사일 방어 등을 포함하는 통합 군대를 만들려는 추세라며 이런 상황에서 미일 연합군이 북한 지역에 진입할 경우 한국 입장에선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두 나라는 지난 2011년 1월 이후 약 4년 9개월 만에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지만 북한 지역에서의 일본 집단 자위권 문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의 안보 현안 실무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고 한국 국방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번 실무회의가 미한일 3국 안보 토의의 틀 안에서 열리는 것으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의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실무회의가
유사시 발생 가능한 표준적 상황과 사례를 구상해 3국의 공동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이달 초부터 주민들에 대한 식량 배급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쌀과 옥수수 등 가을 작물 수확으로 곡물 확보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김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당국이 이달 초부터 주민 한 명당 하루 380g의 식량을 분배하고 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일 뿐 아니라 250g을 분배했던 전달에 비해 절반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식량농업기구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동아시아 담당관은 20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이 늘어난 것은 쌀과 옥수수, 콩 등 가을 작물 수확으로 곡물 확보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의 배급량은 대체로 가을 수확이 시작되기 전인 8월과 9월 급격히 감소하고 가을 추수가 진행되는 10월 이후 회복돼 왔습니다. 올해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410g을 유지하다 7월 초 310g으로 줄었습니다. 이어 7월 중순 250g으로 급격히 줄어든 이후 9월까지 계속 같은 수준이 유지돼 왔습니다. 코슬렛 담당관은 북한이 대체로 8월과 9월에 식량 배급을 줄였다며 올해의 경우 7월부터 배급을 줄인 것은 식량 사정이 나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8월과 9월 식량 배급량은 지난 3년간 북한의 8, 9월 평균 배급량인 317g보다 21% 줄어든 규모라며 배급량 감축은 이모작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배급량은 그러나 10월부터 380g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10월 390g의 식량을 분배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10월 배급량 380g은 여전히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에 훨씬 못 미치며 북한 당국이 배급 목표로 하는 573g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한편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올해 쌀과 옥수수 생산량이 지난해 430만 톤에 비해 60만 톤 줄어든 370만 톤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이 쌀 30만 톤과 옥수수 20만 톤을 수입해 총 420만 톤의 식량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연간 최소 소요량인 540만 톤에 100만 톤 이상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내년도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한국의 광복 70년과 독일 통일 25년을 기념해 자유와 평화 그리고 통일, 독일에서 한국 통일을 보다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광복 70년 독일 통일 25년 기념 독일 한국 교류 특별전. 여기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의 광복 70년과 독일 통일 25년을 기념해 지난 10월 13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 한국 독일 교류 특별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동독 사회주의 통일 당독제 청산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통일, 독일에서 한국의 통일을 보다라는 주제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김왕식 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올해가 광복 70주년이고 독일 통일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특별전을 개최를 했습니다. 전시장에는 독일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과 동서독에서 만들었던 체제선전 포스터, 또 동독 비밀경찰이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한 물건들이 전시돼 있고요.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탈출하는 동독민들의 처절한 모습과 통일에 환호하는 베를린 시민의 사진과 영상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통일 노력이 펼쳐지는 거죠. 일단 자유화는 됐고요. 동독은 자유화가 됐고. 그러고 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잖아요. 예, 이때 11월 9일 날 무너진 겁니다. 무너지고 나서는 구호가 비어진트 아인 폴크라 그래서 이게 11월
20일 날, 9일 날 무너졌는데 20일 날 시위 때 구호가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구호가 하나의 민족이다 해서 이제 전시는 1부 분단, 2부 교류, 3부 통일 등 전체 3부로 구성됐는데요. 독일과 한국은 닮은 점도 많고 차이점도 많습니다. 전시는 독일과 남북한의 현대사를 시기 주제별로 교차시키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서독 분단 과정 이후에 1950년 6.25 전쟁을 전시하고 케네디 대통령의 베를린 연설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가조인 직후 연설을 함께 보여줍니다. 주익종 학예연구사는 독일의 통일을 보면서 한국도 통일에 대한 염원을 더 키워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각각의 독일의 이런 분단과 통일의 과정에서 그와 비슷한 우리나라의 역사들을 같이 옆에서 다뤄주고 있습니다. 역시 베를린 장벽 와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장벽이 있는데요. 이 장벽을 보시면은 한쪽은 여러 가지 낙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서독이고요. 서독에서는 사람들이 장벽에 접근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었고요. 반면에 한쪽은 시멘트벽 그대로거든요. 그 이유는 이 안에 저 앞쪽에 철조망이 또 있습니다. 주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는 주민들의 낙서 같은 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장벽을 보시면 이 베를린 자체에서의 분단의 역사, 분단의 아픔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분단이라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거고 또 분단으로 인해서 자유가 파괴가 되고 자유가 억압되고 또 평화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는 과정, 이것이 통일의 과정인데 그런 것에 대한 염원들을 우리도 독일 통일을 보면서 우리도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9일 날 무너졌는데 20일 날 시위 때 구호가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구호가 하나의 민족이다 해서 이제 그 전에 구호는 어떤 거였는데? 저 바깥에 있는데요. 저기 현수막 있는데 그죠? 저 바깥에. 비슷한 시기 분단 상태에 놓여있던 독일의 통일 과정을 보면서 관람객들은 한국이 통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는데요. 다짐할 수 있는 기회, 타산지에서 삼아야죠. 독일 하는 걸 배우고. 우리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민족도. 뭐 독일의 통일이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뭐 독일도 분단됐고 저희도 분단돼서 뭐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독일이 통일되고 보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빨리 통일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동독 주민 100만여 명이 모여 매주 월요일마다 통일을 기원하며 열었던 라이프치히 월요 기도회 사진과 영상 전시에서는 당시 통일에 대한 독일 국민의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전시 관람객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느끼게 됐습니다. 통일됐으면 좋겠어요. 기대해야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통일을 원하고 난 더군다나 6.25 전쟁 다음날 합병으로 나가서 65년 전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오로지 통일뿐이에요. 응? 나이가 90인데. 통일이 멀지 않는 우리나라의 통일도 멀지 않지 않았나? 그 생각. 우리도 협심하고 다 온 국민이 다 힘을 합하면 이게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도 이런 기쁨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물론 어려움이 많겠죠. 근데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희는 전쟁을 겪었거든요. 6.25도 겪었고 근데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김왕식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독일의 통일이 자유와 평화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염원과 주변 당사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지혜로운 외교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독일 통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한 시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기획전을 통해서 자유와 평화라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일깨워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특별 전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강력한 통일에 대한 염원 그리고 그런 결심을 해서 스스로 헌신하겠다는 마음의 가짐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주파수를 잠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아침과 저녁 두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VOA 아침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와 단파를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중파는 1188kHz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단파는 7460, 11990kHz로 저녁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또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9490kHz,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바사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러시아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상공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네, 첫 소식을 알아볼 텐데 이 시리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전혀 예고가 안 됐던 일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전격적인 방문이 이루어졌는데요. 시리아에서는 4년 넘게 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전 이후 한 번도 외국에 나가지 않았던 바사르 아사드 대통령이 이번에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는데요. 양국 정부에 따르면 아사드 대통령은 20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는 짧은 일정만을 소화한 후 다시 시리아로 귀국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푸틴 대통령과 아사드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최근 이 시리아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에 나섰는데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시리아 내전 상황과 러시아의 시리아 내 군사 작전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러시아는 시리아 아사드 정부의 우방으로 이달 초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시리아 내에서 공습 등 군사적 개입을 시작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테러 세력과의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의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아사드 대통령은 자신에게 반하는 모든 세력을 테러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언론 매체들은 아사드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 소식을 크게 다루면서 러시아의 시리아 군사 개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자, 이번 회담에 대해서 시리아 정부 쪽의 발표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시리아 관영 매체는 이번 정상회담이 푸틴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테러 세력과의 싸우는 시리아 정부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사태 해결을 위한 정치적 해법 마련에도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언론은 또 아사드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면서 시리아의 테러 세력은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 이 시리아가 모든 반대 세력을 테러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건 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서방국들과는 입장이 좀 다르죠? 상당히 다른 대목입니다. 그래서 서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러시아의 개입으로 시리아 상황이 더욱 꼬이고 있는 건데요. 미국은 아사드 정부가 평화적인 민주화 요구를 유혈지압을 하면서 내전이 발생했고 또 내전 중에 자국민을 공격하고 심지어 화학무기까지 사용하면서 정권으로서 정당성을 잃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사드 정부가 아닌 다른 온건파 반대 세력을 시리아 대표로 인정하고 있고요. 다른 서방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R과의 전쟁에서도 온건파 반군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서방국들은 또 정치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사드 현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러시아가 여기에 개입하면서 오히려 아사드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이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군사 개입을 처음 공식화할 때는 수니파 무장 세력 ISR 대응이 목표라고 주장했지만요. 실제로 개입한 후에는 다른 반군에 대한 공습에 훨씬 집중한다는 게 서방국들의 지적입니다. 시리아 정부는 이런 러시아와 함께 주변 이란과 레바논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 등의 지원을 받아 반군 점령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리아 정부가 러시아군의 지원을 받아서 지난 주말부터죠. 이 북서부 도시 이 알레포에 대한 대규모 공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쪽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반군도 격렬히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리아 정부군이 아직 알레포 중심지로 진출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다만 외곽에서 계속 공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알레포는 시리아 제2의 도시이자 북서부의 상업 중심지고요. 또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내전 이후 여러 반군 세력들이 점령하고 있었지만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의 공세로 알레포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네. 자, 어느 쪽이든 알레포를 잃게 되면 상당히 이 공경에 처할 텐데 반군은 시리아 정부군에 대항하기 위해서 외부의 지원을 요청했죠.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 카타르 등 아사드 정권에 반대하는 다른 주변국들로부터 무기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는 미국산 대전차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반군이 저항하면서 시리아 정부군의 공세가 더욱 격렬해질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주민들의 고통도 가중시키면서 최근 시리아 정부군의 알레포 공세로 주변 지역에선 이미 수만 명의 피난민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게 구호 단체들이 전한 내용입니다. 네, 계속해서 시리아 사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소식이 있는데요.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상공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시리아 내전 사태에 개입해서 공습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양국 전투기 간의 충돌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는 20일 러시아와 충돌을 막기 위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양해각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미 국방부는 러시아 측의 요청이라면서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해각서에는 양측이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할 교신용 주파수나 안전 규정 그리고 비상 연락 체계인 핫라인 수입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양국 간 실무 협의 기구 구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문안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앞서 러시아와 충돌 방지를 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 러시아와 군사 협력은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변함이 없겠죠? 그렇습니다. 20일 미 국방부의 피터 쿡 대변인도 두 나라 간 정보 공유 같은 군사 협력 내용은 양해각서에 들어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 정책을 미국이 지지한다거나 러시아와 협력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군 관계자들은 미군의 정보를 러시아에 제공할 경우 러시아가 이를 반군들을 공격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번 양해각서는 두 나라 공군, 즉 전투기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양해각서까지 체결한 걸 보면 그동안 시리아 상공에서 실제 두 나라가 충돌할 뻔한 상황이 여럿 있었나 보죠? 아직 충돌은 없었지만요. 예. 아주 위험할 정도로 접근한 적은 있었는데요. 이에 앞서 미 국방부는 러시아 전투기와 미국 전투기가 약 150m까지 접근한 적이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이는 전투기의 그 빠른 속도를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미군 전투기는 또 러시아 전투기를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항로를 바꾸면서 당초 계획했던 ISR 공습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귀대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는 또 러시아 전투기들이 미국의 신형 무인기를 관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무인기 주변에 근접 비행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 영국을 국빈 방문했는데 영국 의회에서 연설했다고요? 네, 시진핑 주석은 주석 취임 후 처음으로 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데요.
20일 영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중국 지도자로서 최초의 영국 의회 연설이었지만 연설 자체는 그리 길지 않았는데요. 약 11분 만에 끝났습니다. 시 주석은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지를 밝히고 동시에 중국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네. 자, 연설이 길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이 발언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진핑 주석은 영국과 중국 두 나라가 점점 더 상호 의존적이고 공동의 이해를 가진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고도로 격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영국이 서방국으로 처음으로 65년 전 중국을 인정했고 이후 두 나라 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발전해온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 지난 몇 년간 경제와 무역 관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시 주석은 두 나라 국민들이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킨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에 유학 중이었던 중국 사관생도들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했던 일, 또 현재 영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중 중국 학생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영국 의회에서는 그동안 이 중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인권 상황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앞서 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영국 방문 기간 중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경고했고요. 또 영국 정부는 인권 문제를 논의해서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시 주석은 의회에서 인권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중국이 법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 또 중국은 독특한 사회주의 체계 속에서 발전해야 한다는 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의 연설을 듣는 영국 의회의 분위기는 상당히 차분했는데요. 11분가량의 연설 동안 한 차례도 박수가 나오지 않았고요. 또 연설이 끝난 후에도 기립박수를 치는 의원도 없었습니다. 보통 영국의 우방국 정상이 의회에서 연설할 때는 연설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고요. 또 통상적으로 여러 차례 기립박수가 나오는 장면이 일반적인 장면입니다. 네, 자, 이례적인 모습이긴 합니다. 의회에서 분위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반대로 시 주석이 영국 왕실에서는 큰 환대를 받았다고요? 네, 환대를 받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영국 버킹엄 궁을 방문했는데요. 이례적으로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타는 황금색 마차에 함께 타고 가고요. 또 기마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버킹엄 궁으로 이동했습니다. 영국 왕실이 시 주석을 위해 마련한 국빈 만찬에는 왕실 주요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고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시 주석의 이번 방문으로 두 나라 사이에 진정한 우정이 깊어지고 양국 관계가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 부부는 이번 방문 기간 중 버킹엄 궁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시 주석 방문으로 영국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건 이 두 나라 간의 경제 협력 확대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영국은 최근 중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도 서방국으로선 거의 처음으로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했고요. 이번 시 주석의 방문 기간 중 영국과 중국 사이에는 약 150개 경제협력 합의서들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영국 총리실에 따르면 약 460억 달러 규모에 달할 예정입니다. 중국도 영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인데요. 특히 가장 규모가 크고 관심이 집중된 협력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원자력 발전소를 영국 남부에 건설하는 게 또 영국이 추진 중인 고속철도 건설에 중국의 참여 여부입니다. 네. 자, 하지만 영국 내에서 계속해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앞서 중국 정부는 시 주석의 이번 방문 기간 중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말 것을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류 샤오밍 영국 주재 중국 대사는 시 주석의 방문 기간 중 중국의 인권 문제가 제기된다면 시 주석이 불쾌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바라 우드워드 중국 주재 영국 대사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 방문 기간 중 중국의 인권 문제가 논의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영국 정부가 인권을 명시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이 방문하는 곳곳에는 인권단체들의 항의 시위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시 주석의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의 정상회담 만찬이 예정돼 있고요. 경제협력 외에도 테러와 극단주의 세력의 위협이 맞서기 위한 협력 등 다양한 현안들을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4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하루 종일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20도, 남포는 최저 11도에서 최고 19도가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14도, 강계 최저 4도에서 최고 1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14도, 최고 20도, 개성 최저 14, 최고 18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지방은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9도, 최고 14도, 장진 최저 영하 1도, 최고 9도, 해산 최저 영하 1도, 최고 13도, 원산은 최저 12도, 최고 1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양강도도 구름 약간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정진 최저 기온은 5도, 최고 14도, 선봉도 최저 3도, 최고 14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서쪽 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4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0월 22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위한 민주당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21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 5월 장남인 보 바이든이 뇌암으로 사망해 가족들이 애도 분위기 속에 있다며 불출마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경선에 출마하고 토론에 참석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내가 대선에 출마하지는 않지만 우리 당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며 국가가 어디로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분명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의 불출마로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후보는 힐러리 클린턴과 버니 샌더스, 마틴 오멜리, 링컨 채피 등 4명만이 남게 됐습니다. 영국과 중국이 21일 600억 달러 이상의 경제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만나 이 같은 규모의 경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시 주석과의 면담 뒤 기자들에게 앞으로 영국에 대한 중국의 무역과 투자 규모를 늘리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영국 기업들도 중국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남서부에 건설되는 힌클리 포인트 시 원자력 발전소에 중국은 세 번째로 많은 비용을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 국영석유공사는 영국의 대표적인 정유회사인 BP사와 함께 공동 석유 개발 사업에 나서게 됩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이란과 서방 주요 6개국이 체결한 핵합의를 마침내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모호성과 구조적인 취약점들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메네이는 21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핵합의를 이끈 정부를 지지한다면서도
합의의 취약점들로 인해 앞으로 이란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관리들에게 이 같은 문제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핵합의는 강경파들로부터 이란 협상단이 서방 측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비난이 일면서 이란 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동중국해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할 경우 중국이 승리하는 선택만 있을 뿐 물러설 길은 없다고 중국군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중국군 상장인 류야저우 국방대학 정치위원은 21일 중국명 갸오이다오, 일본명 센카쿠열도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류야저우 의원은 또 이 논문에서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를 양국 간 쟁점으로 삼는 것은 전략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패배해서는 안 되지만 일본은 지더라도 손실이 크지 않다며 전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가급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야저우 위원은 중국 군사정책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며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나와즈 샤리프 총리가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조 시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극단주의에 맞선다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토대로 파키스탄과의 관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파키스탄은 4년 전 미군 특수부대가 파키스탄에 은신해 있던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급습해 사살한 일로 외교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여름부터 파키스탄군이 북와지리스탄 내 탈레반과 알카에다 연계 반군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나선 데 대해 미국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만든 시계를 학교에 가져갔다가 폭발물로 오해받아 경찰에 체포됐던 이슬람계 미국 소년이 가족과 함께 중동 국가 카타르로 이민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단 이민자 출신 가정에서 태어난 아흐메드는 지난달 직접 만든 시계를 학교에 가져갔다가 이를 시한폭탄으로 오해한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수갑을 차고 유치장에 일시 수감됐으며 학교는 그에게 사흘간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B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kHz, 1199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